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그 대장암 환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장암 걸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이쪽 옆구리 쪽에다, 허리 쪽 이쪽에다가 인공 항문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생존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시원하게 변을 한번 보는 것. 이게 그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변을 본다는 것. 여러분들 변을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냥 급하니까 변 보는 거 이외에는 아마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한 적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일상에 정말 어떠한 의미 부여도 하지 않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느낌이라는 사실, 가장 소중한 행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 변을 보실 때 소변도 보고 대본도 보고 뭐든 좋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문득 단 한 번도 그 변을 본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공항문을 끼고 사시는 분들에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내가 참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구려 뒤를 이어서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 3, 4, 4, 5, 6 네,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는 고구려였지만 고대 국가의 전성기를 가장 먼저 이룬 나라는 4세기 백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외적 환경 때문에 계속 성장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백제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어떤 중국과 우호적 관계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 백제 이 서울 지역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그 당시도 이 굉장히 옥토였거든요. 옥토. 살기 좋은 그런 공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또 충청도, 뭐 전라도 지역까지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그 이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넉넉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백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백제를 세운 사람은 바로 온조입니다. 온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주몽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몽이 이제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온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건국 신화에 엄청난 그런 어떤 이야기는 없고요. 온조와 비류, 이렇게 이 온조와 비류가 모두 주몽의 아들이었는데 같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비류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온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한강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미추홀이 지금 어디예요? 인천 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시 나중에 이 온조 쪽으로 합류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온조에 의해서 이 백제가 건국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왕,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국천왕을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고이 왕이 되겠습니다. 고이 왕. 네. 고이 올라가도록 하소서. 고이 왕.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지금. 고이 왕. 자, 이 고이 왕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군주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개혁, 고대 국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령, 법 이런 것들을 제정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요, 관등과 관복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합니다. 관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리의 서열, 그 서열에 따른 옷 색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서열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율령이라고 딱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율령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등, 관복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은요, 마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마한의 목지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만 기억나시죠? 앞에 여러 나라 성장에서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했을 때 그 마한 중에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마한도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마한의 목지국이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사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마한의 목지국은 거의 사만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런 나라였던 이 마한의 목지국을 이 고이왕 때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이왕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개혁군주,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틀, 중앙 집권의 어떤 길을 잡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이왕 때. 고이왕 때 어떤 백제의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있구나. 마한의 목지국까지 확장을 했구나. 뭐 이런 그림을 일단 그리시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전성기로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니까 그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 근초고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정복군주 하면 광개토 태왕만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 그 고구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인물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작가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삼국지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중국의 삼국지가 그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기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을 갖고 한 200년인가? 뭐 그 정도 하여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저렇게 방대한 소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삼국지는요, 약 한 7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충분히 이런 어떤 문학 장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제가 진짜 만약에 작가적인 어떤 기질만 있으면 저는 평생 우리나라 삼국지를 한번, 사국지도 좋겠다. 네,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국지를 한번 써보는 거에 제가 한번 인생을 걸어볼까? 라는 생각도 가끔 상상을 할 정도로 누군가가 한번 이 작품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 근초왕 같은 경우에는요, 백제의 정복 군주로서 고구려를 정말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왜냐면 고구려 왕을 죽였잖아요. 고국 원왕을 죽였잖아요. 고구려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외세의 압박에 의해서 왕이 죽은 사례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이 근초고왕 때 백제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 왕이 죽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 근초고왕 정복군주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볼게요. 일단 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 요서 지역이라든지 이 일본 규슈 지역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네, 사실 이쪽 지역에 지금 백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 쪽 사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강단사학, 주류사학에서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또 한편에서는 또 아니 왜 중국 역사 속에 여기 백제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또 이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진출, 그냥 뭐 그 정도 단어로 지금 일단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교류했다. 뭐 교류라고 하는 표현, 네, 교류,
또는 진출 뭐 이런 식으로 교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한 쪽으로 쭉쭉 밀고 내려오는 모습들. 그래서 이 마한 지역을 완전히 아까는 이제 고이왕 같은 경우는 마한의 목지국이었고요. 마한의 목지국이 마한 전체 이제 남아있는 어떤 잔존 세력들을 완벽히 근초고왕 때 백제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근초고왕은요, 정말 정복군주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구려 정복까지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모습들. 이게 정말 4세기가 왜 백제의 시대겠습니까? 근초고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정컨대 이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어요. 백제는 여러분들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전에 그 어떤 영화였죠. 황산벌이라는 영화인가? 그 영화에 백제 의자왕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나라라고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제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서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장수왕의 압박 속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웅진으로 갔고 사비로 갔던 나라지 충청도 전라도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본거지는 서울입니다. 서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초고왕의 그 무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백제는 도읍을 2번 옮긴다 그랬죠. 고구려도 마찬가지. 고구려도 졸본, 국내성, 평양으로 옮기듯이 백제도 지금 이 한성이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웅진 갔다가 사비 갔다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도읍 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성, 그러니까 서울 근초고왕 시대는 이제 서울 시대니까 한강 시대니까 이때 이 근초고왕의 무덤을 볼 수 있는 게 저쪽 잠실 쪽에 석촌동이라고 있어요. 왜 동네 이름이 석촌동이냐면 돌석자야. 돌이 무지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 왜 돌이 이렇게 많을까? 그게 바로 이 백제 지배층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에요. 백제 그 지배층의 무덤은 돌로 쌓아 올리거든요. 그게 몇백 년 흘러가면서 그 돌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그 동네에 돌이 많은 거야. 근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무려 50m를 넘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야, 여러분들 거의 피라미드 수준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큰 무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무덤을 보시려면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시면 그 자이로 드롭이 있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근초고왕 정말 엄청난 영토를 확장시켰던 백제의 정복 군주였다라는 거. 4세기 이 백제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직후에 침류왕이 있습니다. 침류왕. 침류왕 때 이제 동진에서 불교를 또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림 왕 때 전진에서 중국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고 침류왕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불교 중국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의 모습들 요소들 율령이라든지 고이왕 때 대부분 율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복군주의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고 침류왕 때 불교 수용하는 모습들 이 세 가지 어떤 요소를 지금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대 국가의 어떤 자리를 잡게 되는데 5세기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근초고왕이 죽는데 5세기 넘어가면 이제 광개토 태왕의 시대잖아요. 그죠? 광개토 태왕의 시대인데 근초고왕과 광개토 태왕이 동시대의 인물이라면 어땠을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 유치한 상상을 하니? 근데 어쨌거나 백제의 정복군주 근초고왕,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 태왕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겼을까?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한번 써보시라고요. 어쨌든 광개토 태왕은 좀 뒤쪽에 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우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이 5세기로는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예요.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수왕뿐만 아니라 기억나요? 5세기 때 이제 광개토 태왕도 압박해 들어와가지고 바로 한강 이북까지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이제 백제가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백제가 이때 당연히 압박을 결국 뭐 이 광개토 태왕의 그 비문에 보면
백제왕이 와서 이제 무릎 꿇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하여튼 이 5세기 광개토 장수왕 이 부자들이 이 백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예, 그리고 이 고구려의 장수왕은요. 한강 이북에 이제 그치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수왕 대 평양 천도를 합니다. 아우, 이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니까 밑에 있는 백제는 미치는 거죠. 야, 이거 고구려 왜 내려오는데? 그리고 신라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나제 동맹. 이때 이제 신라에서는 놀지왕, 백제에서는 비유왕. 예, 그래서 이걸 공수동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그런 동맹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동맹을 이제 맺으면서 이 고구려를 지금 바라보고 있겠지. 그런데 이 고구려가 평양천도 한 다음에 더 밀고 내려오네. 더 밀고 내려와서 장수왕 때는 결국은 한강 지역을 확보합니다. 즉 백제의 수도였던 이 한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왕 계로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대는요 자신의 선대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라고 하면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그게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수왕도 선대 지금 자신의 왕 고국원 왕이 백제 근초 고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 그럼 똑같이 우리 고구려도 백제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은 백제왕 근초 고왕의 후손 계로왕을 죽였던 겁니다. 결국 이 계로왕, 정말 이 북위에 중국이거든요. 이 북위에 이제 편지도 보내요. 고구려 같이 좀 치자고 막 그런 보내는데 어쨌건 이 장수왕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앞에서 이 양다리 외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런 속에서 북위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수왕 고구려 이 외교 달인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북위가 함부로 움직이질 못해요. 백제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결국 이제 이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장수왕의 압박 속에서 이 계로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도읍을 급하게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게 되더라. 웅진에 이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이때 백제가 급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주 그 공산성을 한번 가보시면 경치는 좋아요. 거기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빙 이렇게 돌면 금강이 쫙 흐르고 있는데 경치 끝내줍니다. 근데 되게 작아요. 이게 도읍이었다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보면 급했네. 정신없이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도읍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네를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주 공산성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도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신라와 동맹을 맺어요. 이거 급하잖아 지금, 그죠? 이걸 다시 이제 나지 동맹을 맺는데 이때 이 신라 왕은 소지왕이었고요, 백제 왕은 동성왕이었습니다. 동성왕이었는데 이때는 아예 결혼 동맹을 해요. 서로의 어떤 그 친족들을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더욱더 그 동맹을 결속시키는 결혼 동맹. 이제 신라와 백제는요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고구려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장수왕 때 왜 충주 고구려비 기억나요? 충주까지 내려온 이런 상황이니까 신라하고 백제는 거의 생존을 걸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백제가 문화 강국 아니겠습니까?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라면 백제는 문화 강국입니다.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선진 문명, 선진 문화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제가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침 괜찮은 왕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직 백제가 끝날 땐 아닌 것 같아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웅진시대입니다. 웅진시대에 어떻게 보면 백제 재건, 백제를 다시 추스렸던 대표적인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무령왕. 무령왕 때 이 백제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웅진시대인데요. 무령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왕권이 너무 추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아니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왕빨이 쓰지, 그죠? 근데 왕이 지금 쫓겨 도망갔잖아 지금. 그 왕의 권위가 서 있냐고. 안 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냥 왕을 또 죽이기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22담로에다가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22담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백제의 어떤 특수행정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다가 자신의 어떤 왕족들을 파견해서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무령왕 때, 웅진시대예요. 무령왕 때 이 22담로를 파견했다. 이 선지는 정말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온 선지예요. 그러니까 22담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어떤 나라다? 무조건 백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령왕 때는요, 백제가 원래 이제 교류의 나라예요. 워낙 교류를 많이 한 나라인데, 특히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무령왕릉이었죠. 이 무령왕릉, 이거 벽돌 무덤인데 무령왕릉을 딱 열었더니 우와 뭐야, 관은 일본, 메드 인 재팬 일본에서 왔고요. 양식은 또 중국이고요. 그냥 무덤 하나에 동북아의 문화가 그냥 다 있는 거라. 이게 바로 백제의 힘이구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문화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무령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무너질 뻔했던 이 백제를 다시 끌어올려요. 끌어올립니다. 자, 끌어올려 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시점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백제의 성왕이 등장을 해요. 백제의 성왕. 자, 이 백제의 성왕은 그 앞에 있었던 무령왕 때 웅진시대를 다시 백제 시대로 다시 재건해 놓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공산성을 떠나자. 왜냐면 공주가 너무 좁아. 급하게 내려온 거야. 장수왕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야. 근데 너무 좁아. 이제 다시 백제를 부흥시키려면, 중흥시키려면 좀 더 큰 도읍지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겠죠.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린 거야. 웅진으로 갔던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근데 무령왕 시대를 거치면서 좀 안정화되었고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지. 그래서 도읍지를 사비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백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면서 성왕은요 사비로 도읍을 선포합니다. 사비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부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성이 있냐면 부소산성. 부소산성을 또 한번 가보셔야죠. 부소산성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낙화암이 여기 있습니다. 낙화암, 삼천궁녀가 왜 떨어졌다는 낙화암이 이 부소산성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 같은 경우는 어디? 공주, 공산성, 공짜네, 공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비시대, 부자니까 부소산성.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비시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부소산성 쪽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고요. 사비를 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소산성 이 일대, 이 아래쪽에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성왕이 이거 그냥 천도했겠습니까? 엄청난 계획 도시를 갖고 지금 이 부여 쪽으로 지금 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쪽 이제 관북리 유적지라고 있어요. 관북리 유적지. 관북리 유적지. 엄청나요. 지금 막 파면 나와요. 지금 막 파면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그 발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성왕의 어떤 계획 도시의 어떤 그 흔적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호를요, 남부여, 남쪽에 있는 부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서 온 거야? 고구려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고구려는 어디서 온 거야? 부여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로 연결되는데 이 백제가 그러니까 출발은 부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여의 어떤 적통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와의 어떤 그 대결 구조 속에서 고구려도 부여 출신이고 백제도 부여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통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 성왕 때 전국 지방행정 조직을 5부와 5방.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 다 5야. 동서남북 4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5개. 그래서 5부 5방. 수도와
지방을 이렇게 5개씩으로 나누고 있더라라는 거. 와우! 다행이다. 백제 성왕 때 뭔가 좀 이제 백제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제는요, 다시 한강을 차지하는 거. 왜냐면 한강에서 시작한 나라가 백제잖아요. 서울을 차지하는 거. 이게 백제의 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지동맹이었잖아요. 나지동맹 과정 속에서 그 신라, 그때 그 신라왕이 누구였냐면 진흥왕이에요. 이 진흥왕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한강을 되찾자. 우리가 한강을 되찾으면 한강 일부를 너희 신라가 가져가고 한강의 원래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다시 반격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네, 이때가 6세기거든요. 고구려가 살짝 지치는 시기거든요. 성공합니다. 한강 지역을 다시 가져옵니다. 야, 백제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근거지를 되찾게 되는 결정적 순간. 백제 만세. 성왕이 그랬을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왕들에게 드디어 제가 백제의 근거지 온조대왕께서 세우신 이 백제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에서 외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서는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외교를 얘기할 때는요, 아,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아, 나 얘들 너무 싫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 있으면 그냥 웃을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야, 그 100여 년 동안 여러분들 나지동맹 그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그죠? 예, 평양 천도할 때 그 과정에서 공수동맹 맺고 한성 점령당한 이후에 또 이 결혼동맹 맺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 나지동맹이. 그랬던 신라가, 그랬던 진흥왕이 뒤통수를 치고요, 한강 지역을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됩니다. 뒤통수 제대로 치는 친구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외교에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요. 우리한테 이익되면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라로서는 여러분들 한강 지역을 차지하는 것 그들도 꿈이거든요. 왜? 한강을 차지해야 어떤 그 선진 문명과 교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이 마련이 되거든요. 신라로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기회를. 백제와 손을 잡고 한강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걸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 동맹까지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백제의 뒤통수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외교라는 겁니다. 성왕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진짜 이 배신감 어쩔래? 이 배신감 어쩔래? 뭐 이런 욕 나온다. 부르르르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결국 백제와 신라는 동맹 관계를 끊고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바로 관산성 전투라는 거예요. 관산성 전투. 자, 이 초반에는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 백제가 굉장히 신라를 압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때 이제 이 백제 성왕의 아들이 관산성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위덕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진두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 싸운다고 하니 응원을 온 거예요, 성왕이. 응원을 오다가 별로 그 군사도 많이 안 끌고 왔었거든요. 신라 매복조에 걸린 거예요. 아마 이 정보가 샜던 것 같아. 이게 이 양쪽에 그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왕 떴다. 이게 뜬 것 같아. 신라 매복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왕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성왕의 목을 신라 궁궐 계단에 파묻었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그 성왕의 목을 밟고 다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와, 이 절친들이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됐을까? 와, 이게 외교라니까. 결국 성왕이 죽어요. 여러분들, 이 왕이 죽는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성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이게 웬일이야? 고구려에 의해서 계로왕 죽었지, 신라에 의해서 성왕 죽었지. 아, 백제 순환사다 진짜. 그죠? 자, 이러면서 결국 백제는 서서히 무너지는 듯 했는데, 이 백제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예,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무왕이 등장합니다. 무왕은 여러분들 굉장히 친근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서동요 들어보셨죠? 그 서동이 바로 무왕입니다. 네, 그 서동이 바로 무왕입니다. 왜 있잖아요. 그 신라 선화공주를 꼬셨던 왕, 그 말을 팔던 그 말을 이렇게 초등학생들 나눠줘가지고, 야, 너희들 경주에서 이 노래 좀 불러. 네, 그럼 이거 줄게.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야해. 너무 야해. 선화공주가 밤만 되면 몰래 나와가지고 서동과 함께, 이게 19금이라 얘기를 못 하겠네. 네. 그러니 그걸 왜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냐고. 그 야한 얘기를.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NS에다가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올리면서 결국 선화공주 쫓겨나잖아. 쫓겨난 선화공주가 결국 서동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또 어쨌건 이 둘의 어떤 러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야기. 그 무왕이에요. 예, 그 무왕인데 이 왜 무자가 붙냐면 싸울 무자입니다. 잘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선대 왕을 죽이면 그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요. 복수해야죠. 예, 신라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몰아칩니다. 계속 몰아칩니다. 신라로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릴 정도로 백제가 계속 몰아쳐요. 사실 6세기가 이 신라의 어떤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7세기로 넘어오면서 신라는 굉장한 압박, 이 백제의 압박 속에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왕의 뒤를 이어서, 특히 무왕 같은 경우는요, 익산 프로젝트. 제가 볼 때는 마치 그 조선시대 때 정조가 수도 한양을 냅두고 수원 화성을 또 하나 건설하듯이 무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 부여를 냅두고 또 하나의 도시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게 익산이에요. 익산. 익산에 지금 미륵사지가 있거든요. 그 익산에 보면 여기 이제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왕궁리 유적지가 있거든요. 왕궁리라고 있어요. 왕궁리. 이 왕궁이 말 그대로 왕궁이 있었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왕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익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무왕의 아들이죠. 선화공주의 아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죠? 이 백제의 마지막이 의자왕. 여러분들 의자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천궁녀가 떠오릅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고 정말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희희낙낙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역사는요, 어찌 보면 승자의 기록일 수 있어요. 승자로서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명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패자를 정말 가혹하게 서술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부소산성에 가시면 낙화암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3,000명이 떨어질 공간도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들 궁궐에 궁녀가 연산군 때, 그것도 연산군 때 정말 많은 궁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600명 정도, 이 정도예요. 고대에 무슨 3,000명이나 이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자왕이라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백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의자왕이 이제 망하고 끌려갈 때 중국에 이제 당나라에 끌려가거든요. 끌려갈 때 백제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괴롭힌 임금, 자기 괴롭힌 군주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조선시대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종반정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 연산군이 유배지로 갈 때 백성들이 그 가마를 향해 돌을 던져요. 네, 나쁜 왕이니까 돌 던진다고요. 근데 의자왕이 삼천공력 끼고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나라 망했으면 눈물을 흘릴까? 아니죠. 돌 던지는 게 정상인데 그런 기록이 아니라 백제의 백성들이 나와서 꺼이꺼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면 의자왕은 말 그대로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삼천궁녀와 함께 이렇게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맨 마지막 모습일 수 있고요. 의자왕은요,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서 이 신라를 어마어마하게 압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결정적 장면이 바로 642년에 있었던 이 대야성 전투라는 거예요. 와우! 이 대야성 전투는 지금의 합천 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 대야성을 점령을 하면 경주까지 바로 직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돌 수 있는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게 대야성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전투인데 여기를 그냥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642년은 여러분들 역사상 삼국시대 분수령이 되는 해예요. 왜냐하면 이 대야성 전투, 이 당시 그 신라의 실세가 누구였냐면 김춘추였는데 이 대야성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김춘추의 가장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 사위가 이 대야성 성주였거든요. 대야성 전투 승리하고 바로 대야성 성주 목을 날립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실세의 자식들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복수. 왜냐면 성왕 죽였잖아요, 지금 신라가.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로서 너무 큰일 났어. 이제 경주 한복판으로 지금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김춘추가 그때 급하게 642년 이 김춘추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642년 여러분 고구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일어난 해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세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찾아간다고요. 도와달라고. 그때 연개소문이 한강지역,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한강지역을 돌려주면 그러면 한번 도와줄게. 김춘추는 그건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상황. 결국 김춘추가 몰래 감옥을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는 당나라. 당태종한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나당 연합의 토대, 그 불씨가 이 642년도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42년은 엄청 중요한 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러면서 결국 나당 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게, 이 신라하고 당나라가 어느 쪽에서 만나냐면, 생각해 보세요. 신라와 당나라가 만약에 백제를 칠 거면, 당나라는 수군이니까 배를 끌고 부여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금강 쪽으로. 그리고 신라는 경주에 출발해가지고 또 부여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는 이쪽으로 방향을 안 잡아요. 당나라 같은 군대는요, 저쪽 인천 쪽으로 들어옵니다. 인천 쪽으로.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 부대는요, 백제를 통과해가지고 저 서울 쪽, 경기도 쪽으로 올라와요.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고구려를 치러 가는 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경기도 지역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만나가지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당나라 수군은 남쪽 부여 쪽으로, 그리고 신라 김유신 부대는 옥천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순식간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겪게 되었다. 제가 이제 백제 의자왕에 대한 변명을 좀 하는 겁니다. 네. 의자왕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그 충신들이 김유신 부대를 막기 위해서 어디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걸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무능함 분명히 있지만, 나당연합군이 이 엄청난 부대가 너무 빠르게 백제에 압박해 들어오면서 백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5천 결사대, 이 계백장군이 이때 그 이전까지는 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소설을 쓰면 이 계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그 앞에다가 좀 붙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가상인물이 되는 거니까. 이때 갑자기 등장합니다. 계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의장이 마지막 야 너밖에 없다. 야 네가 좀 막아봐라. 김유신 막아봐라. 오만이 쳐들어온단다. 막아봐라. 라고 얘기했죠. 결국 계백은 얼마를? 5천 결사대. 그러니까 계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5만 김유신 부대를 막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대가 5천? 아, 나 가서 죽으란 얘기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이 계백은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면 군대를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먼저 향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먼저 향하고 거기서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군대로 가죠.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사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인과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이고 왔다. 너희들과 나의 마지막을 보내겠다. 이게 삼국시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흥미진진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이 5천 결사대와 계백의 5천 결사대와 김유신의 5만 대군이 황산벌. 황산벌은 어디냐면 논산이에요, 논산. 네, 논산 딸기 유명하죠? 황산벌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계백이 이깁니다. 계백이 이겨요. 첫 번째 전투에서 계백 부대가 이겨요. 와,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계백의 5천 결사대는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부대고, 5만은 우리가 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대예요. 이러면요, 쉽지 않아요. 5천 결사대가 이깁니다. 첫 번째 회전, 계백의 승리. 다시 두 번째 회전 누가 이길까요? 또 계백이 이겨요. 세 번째 회전 또 계백이 이겨요. 네 번째 회전 또 계백이 이겨요. 계속 이겨요. 이러니까 신라로서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결국 그때 신라가 보여준 모습. 노블리스 오블리주. 장수들의 아들 화랑들을 적진에 계백에게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관창 뭐 이런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의 자식들을 전장에 내보내면서 죽임으로써 자신의 그 5만 군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울 테니 너희들도 나를 믿고 싸우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리더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앞에 내놓고 싸우라고 해야지. 아니 자신의 자식들은 지금 외국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 남의 귀한 자식들을 그 전쟁에 싸우라면 그 싸워지니? 아유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고대사에서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리더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 리더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그거 욕심이야. 자, 어쨌건 이렇게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신라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린 거야. 마구 밀어붙여서 5천 결사대는 모두 전원 다 전사하게 되었고 결국 사비성을 함락시켰죠. 근데 그때 이제 의자왕은 이제 공주 웅진성으로 지금 피신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결국 웅진성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제의 마지막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백제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여기 이 나당연합군이 막 밀고 내려왔는데 660년이 멸망했지만 그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대표 인물이 흑도복. 검은띠인가 봐. 검은띠. 네, 흑도복. 흑지상지 도침 복신. 그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 삼연승, 고구려 부흥운동은 건모잠, 고연승, 고연무, 안승 이런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흑지상지 도침 복신인데 이 인물들이 정말 나당연합군을 그냥 특히 흑지상지 같은 경우 임존성에서 이 소정방, 당나라의 이 소정방 부대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게다가 그 유명한 전투.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백제하고 일본의 관계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그냥 친밀한 관계 정도가 아니야. 그 일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천황이라고 부르죠. 일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문에는 백제의 피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때 백제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서요 정권을 걸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권을 걸어요. 걸고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보냅니다. 백제 구하기. 굳이 왜 그랬을까? 이거 진짜 미스테리예요. 백제 구하기.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백제와 이 일본 연합군대가 바로 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군과 맞서 싸웠던 정말 동북아, 일본, 한국, 중국이 모두 싸운 거예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게 바로 이 백강 전투라는 겁니다. 이게 백제 부흥운동의 과정에서 나온 건데, 백강은 지금 군산 앞바다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강 전투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일본이 만든 배가 좀 약해요. 당나라 배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운동군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그 정도로 지금 이 백제를 도우려고 왔던 거야. 참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죠. 더 연구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문화 강국 백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네, 온조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이왕 근초고왕까지 정말 잘 나갔던 이 백제가, 그죠? 그리고 그 한강을 잃어버리면서 무령왕,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왕, 무왕을 거치면서 조금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결국 의자왕 때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지는 한 700여 년의 역사를 또 살펴봤습니다. 자, 문화강국, 군사강국 고구려도 무너지고, 근데 제일 먼저 무너진 건 백제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게 고구려가 무너지는 겁니다. 순서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는 여러분들 보세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 신라 234, 전성기 456, 234 고대 국가 기틀을 잡은 나라 중에 제일 늦었고요. 전성기를 이룬 나라 중에서 제일 늦어요. 신라는 제일 늦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립돼, 지금 경상도 일대잖아요.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선진 문명이 서쪽, 중국 쪽에서 와야 되는데 다 막혀 있어요.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막고 있고 옆쪽으로는 백제가 막고 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신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그 자국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신라에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신라를 세운 사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를 세운 사람은요, 바로 박혁거세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라하면 누가 떠올라요? 경주 김씨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라하면 김씨란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을 가가지고 경주 김씨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오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경주 김씨 시조는 누군가 했더니 너무 자신 있게 박혁거세요. 아니 당신의 할아버지가 박혁거세요? 네. 네. 김씨 할아버지는 박씨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 신라를 세운 건 박씨지만 박씨가 신라를 집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는요, 박씨, 석씨, 김씨, 초창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거든요. 제일 먼저 세운 박씨고요. 김씨의 시조는 김알지입니다. 김알지. 네. 김알지라고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신라를 세운 사람이 박혁거세는 안 거야. 근데 신라는 경주 김씨들이 주로 차지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박혁거세야. 이렇게 생각.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박씨 때는 뭐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왕이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제라든지 고구려는 다 왕이란 이름을 쓰고 있잖아. 근데 신라는 지금 왕이란 이름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지금 전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네. 5세기. 이게 이제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네. 5세기는 이제 어느 나라의 전성기예요. 고구려의 전성기잖아요. 이때 이 신라에 큰 우환이 옵니다. 뭐냐면, 외가 쳐들어왔어요. 외가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경주 신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때 SOS 도와주세요!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그런 거 보니까 신라는 여러분들 위험할 땐 늘 고구려 찾았네. 뇌물 마립간, 이때가 뇌물 마립간, 뇌물 마립간 때는 광개토 태왕을 찾았고, 나중에 김춘추 때는 누굴 찾아요? 연개소문을 찾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어쨌건 연개소문은 안 도와줬지만 그 앞에 있었던 이 광개토 태왕은 도와줍니다. 이건 제 앞에 설명드렸죠. 고구려가 이제 구원을 해줬고, 결국은 이때 이제 신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금관가의 세력이 약화되고 대가야로 또 세력이 재편된다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뇌물 마립간부터 아마 고구려가 내려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도자는 누구냐? 이거 와봐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박씨도 오고 석씨도 오고 김씨도 오고. 뭐야 이게? 여기 뭐야? 왜 이래 여기? 누구야? 누가 지도자야? 하다가 아마 제가 볼 때 김씨로 낙점을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 마립간부터는 왕위가 이제 김씨로, 이때부터 김씨로 세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5세기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수왕 계속 뭐 충주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도 급했어. 이때 이제 또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모습들. 그래서 공수동맹은 이때 신라왕이 놀주왕이었고요. 결혼동맹은 소지왕이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6세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6세기는 신라의 시대입니다. 자,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개혁을 펼치는 모습들, 변화하는 모습들이 6세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변화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먼저 지증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증왕. 자, 이 지증왕은요. 드디어 이제 6세기 와서야 왕이란 이름을 쓰네. 늦다, 참 늦다. 앞에 백제나 고구려는 지금 벌써 왕이었는데 이제 지증왕 6세기에 와서야 왕이라는 국호를 쓰네. 게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설아벌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냥 뭐 도시 이름이야? 이거 왜 이래? 근데 이제부터 이제 비로소 나온 나라 이름, 신라라는 이름도 이때 씁니다. 지증왕 때. 그리고 정복군주의 모습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 국가니까. 그래서 우산국을 정벌하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네, 이게 이제 지증왕 때입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이제 울릉도예요. 울릉도를 복속하면서 이때 이제 우산국 복속할 때 이제 사자, 그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우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항복시켰다 그랬죠. 어쩌면 이 우산국, 우산국의 이제 부속 도서라고 할 수 있는 독도도 이때부터 이제 우리 역사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우경을 장려하는,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가지고 밭을 가는, 땅을 가는 그런 어떤 우경을 장려하는 모습이 또 지증왕 때 나옵니다. 이때부터 우경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훨씬 이전부터 있었겠지.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우경을 장려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으니까 이거 더 해라. 이런 모습이 나왔겠죠.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요. 경주에다가 동쪽에 이제 시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동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도 이 지증왕 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순장 이제 그만해라 야 내가 죽었다고 야 너희들 다 죽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해라. 여러분들 왜 그 여러 나라 성장에서 부여에 순장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해서 지증왕 때 순장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 이게 지증왕 때입니다. 자, 개혁군주 지증왕, 그 다음 개혁군주가 또 있죠. 바로 법흥왕이 있습니다. 법흥왕, 개혁군주 법흥왕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여러분들 법흥왕, 지증왕에 이어서 법흥왕 느낌 오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 이거 느낌 오잖아요. 그죠? 고대 국가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율령인데 법흥왕이 그 율령과 연결되나 보다.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법의 의미는 아니고요. 불교의 그 불법,
네, 요걸 상징하지만 뭐 편의상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풍왕 때요. 우와, 연어도 쓰네. 건원이라는 연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건양이란 연어가 나중에 이제 을미기역 때 이제 배울 거예요. 많이 헷갈려. 시험에도 잘 나와.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 여러분들 광개토태왕 때 요 연어 썼죠. 연어. 예, 영락이란 연어 썼죠. 예, 버풍왕 때 건원이라는 연어를 또 쓰고 있더라. 자, 그리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병부, 국방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국방부, 병부를 또 편성하는 모습들 볼 수 있고, 골품제를 정비해요. 골품제. 이 신라의 어떤 독특한 사회 풍습입니다. 신라는요, 골과 품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골과 성골. 성골은 왕족이고요. 왕족보다 좀 더 아래 단계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진골 출신들. 육두품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성골과 진골이 차지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경주 최씨인 저는 육두품. 우리 할아버지 최치환. 네, 육두품.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 없어. 나 그래서 경주 김씨에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아. 농담이에요. 자, 어쨌건 골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정비했던 왕이 바로 이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등 상대등을 이 골품제의 그 짱이 누구냐면 상대등이 화백회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상대등을 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 그리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2차돈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요. 2차돈 얘기를 한 것 같아. 워낙 이게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이 지역이. 왜냐면 고립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문화에 굉장히 적응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는 필요하겠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차를 부른 것 같아요. 차도나 2차돌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기 고깃집이 얘기고요. 2차 돈입니다. 2차 돈. 차도나 너 우리 한번 희생 좀 하자. 너의 목을 칠 때, 너 그때 이제 우유를 좀 머금고 있어라. 내가 너의 목을 탁 칠 때 저기 지붕 위에서 궁여절 시켜가지고 꽃가루 뿌리게 할 테니까 너는 그때 순교해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건 이 차도의 목을 딱 쳤을 때 목에서 흰 피가 뿜어 나오면서 하늘에서 꽃가루가 흩날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부처님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해서 부처를 믿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차돈 순교. 이게 바로 이제 버풍왕 때. 그래서 율령,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같은 그런 개혁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신라의 버풍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버풍왕 때 금관가야를 멸망합니다. 금관가야 그 쇠퇴왕은 고구려 광개토태왕에 의해서고 멸망은 바로 이 버풍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지증왕과 이 버풍왕의 개혁에 힘입어서 변화에 힘입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의 신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습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전성기를 이뤄낼 수 있었다. 그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다? 바로 그게 진흥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진흥왕은요, 알겠지만, 이런 친구, 개인적 친구는 두지 마시라. 성왕을 완전히 정말 뒤통수 제대로 때려가지고 한강을 차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군주, 아마 마키아벨리가 아마 생각할 때 이런 군주야말로 최고의 마키아벨리가 지금 상상했던 그런 군주가 바로 이 진흥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흥왕, 나이도 어려요. 그때 성왕의 나이가 50대고요. 진흥왕이 그때 19살인가 그랬거든요. 그 어린 것이. 어쨌든 이 관산성전투에서 성왕을 죽이게 되었고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와우, 드디어 신라의 꿈 한강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강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당항성을 통해 가지고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당나라로 향하는 그런 어떤 그런 성, 당나라, 당항성. 여기서 이제 이 중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진흥왕이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전국에 다니면서 여기는 내 땅이었어.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꽂아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단양에 있는 적성비. 여러분 단양 충주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고구려 충주 고구려비가 여기 있고요. 단양 적성비가 여기 있고요. 한 곳에 고구려와 이 신라의 어떤 비석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삼국이 치열했다는 얘기. 한강을 놓고 단양에 적성비를 꽂고요. 그 다음에 순수비, 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석 세웠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북한산 순수비. 한강지역 차지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에 딱 비석을 꽂은 거예요. 북한산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그 비봉이라고 있어요.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비봉이 바로 이 북한산 순수비가 있었던 봉우리입니다. 그 비봉에 있는 그
비석을 이게 진흥왕 순수비야라고 해석한 사람이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 예, 요걸 이제 알려냈죠. 지금은 이제 그 비석 뽑아가지고 저희 박물관에 와 있는데, 예, 어쨌건 북한산. 네. 비봉 한번 올라가. 근데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험하다던데. 그래도 한번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랑도를 개편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유신이 화랑도 자신의 그 아들들을 이제 자신의 그 신라 장수들이 자신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바로 이런 데서 진흥왕 때 이런 데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것이죠. 화랑도 개편, 그다음에 이제 국사 편찬, 거칠보. 사실은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나갈 때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못 나갈 때 굳이 그걸 기록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신라의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라는 역사책이 이때 쓰여지는 것도 이때고요. 근초광, 백제 전성기 아닙니까? 백제 근초광 전성기 때도 그 박사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를 또 써요. 그러니까 다 잘 나갈 때 역사를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흥왕 때 드디어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완전히 가야를 그냥 뭉개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진흥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다가 7세기에 굉장히 위기가 온다 그랬죠. 예, 무왕의 압박, 의자왕의 압박, 대하성년투의 압박. 이 속에서 또 이게 위기가 오는 듯 했는데 이때 이 신라가 또 이게 또 고구려와 백제의 뒤통수 또 제대로 치네. 신라가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는 뭐 비판적 소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라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신라가 김춘추를 통해 가지고 나당 연합을 결성시키는 토대를 만들잖아요. 결국 이 나당 연합이 결성되었고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죠? 여기까지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에요. 최초의 진골 출신 왕. 예, 그 이전까지 성골, 골품제에서 성골을 했는데 진골 출신의 왕. 김춘추가 이제 같이 연합했던 인물 누구예요? 김유신 아니면 김유신. 김유신 여러분들 이게 그 신라 경주 김씨도 아니잖아요. 김유신은 이제 금강가야 쪽 그쪽 집안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김해 김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해 김씨라고 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김춘추와 김유신이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 삼국통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바로 문무왕이죠. 예, 바로 나당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당나라가 이제 자꾸 욕심을 내니까 결국 이제 신라와 싸워요. 당나라가 나당 전쟁. 바로 요 키워드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라는 거예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예, 이 매소성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소성 기벌포 요 순서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 의해서 결국 삼국을 통일시키는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이 무열왕의 아들 이 문무왕이 나는 죽어서까지 용이 되겠다. 예,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신문왕이 될 거예요. 예, 또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가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통일신라,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던 사람은 바로 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실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강국 고구려 그리고 문화강국 고구려, 백제. 삼국을 통일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 고구려 아니겠어? 백제 아니겠어? 근데 어느 누구도 신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신라는 그만큼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승리자는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지금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좀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신라가 그렇게 한쪽 구석탱이에 좀 어떻게 보면 참 서름받고 정말
진짜 모질게 있었지만 결국 삼국 주인공이 되듯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혹시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일진 몰라도 그게 여러분 전체 인생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약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최종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